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비상계엄 이후 탄핵당하고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에 대한 건데 법원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특검이 구형한 10년의 절반을 선고했는데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고 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경호처를 사병화했다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재판 관련 소식 자세히 전해드릴 텐데요. 먼저 조유진 기자가 결과부터 정리합니다. 피고인 일어서십시오.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법원은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일어나 있던 윤 전 대통령은 선고 순간 표정 변화 없이 앞을 바라봤습니다. 법원은 체포방해 혐의를 비롯해 국무위원들의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등 특검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적법했다며 경호처 직원을 시켜 체포를 막은 건 특수 공무집행방해라고 했습니다. 1신의 안위와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한 것입니다. 법원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윤 전 대통령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건 직권남용이라고 했습니다. 헌법과 개헌법의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다만 허위 공보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국민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선고가 끝나자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들에게 아무 말도 건네지 않은 채 재판부에 고개 숙여 인사한 뒤 법정을 떠났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1심 선고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정치 재판을 했다고 강하게 반발했고 특검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한 데 대해서는 만족했지만 형량이 너무 적게 나왔다고 보고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나자 당연히 항소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에 대해서 판단을 했다기보다는 특검의 일방적인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판부가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 자기 나름의 법리를 만든 것 같다며 법률을 기준으로 하지 않은 정치화된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단이 나오기 전 체포 방해 혐의 선고가 이뤄져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는 주장도 되풀이했습니다. 상급심에서 반드시 변경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요 혐의 대부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아낸 특검 측은 항소 여부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무죄 나온 부분 좀 어떻게 보시는지. 추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 특검 관계자는 선고 결과에 대체로 만족하지만 형량이 기대치에 못 미친 것 같다고 했습니다. 특검은 판결문 분석을 통해 법원의 양형과 일부 무죄 이유를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선고, 사회부 법조팀 조정린 기자와 뉴스더에서 더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 기자. 네. 특검은 10년을 구형했잖아요. 1심 재판부 5년 선고했습니다. 결정한 이유가 있겠죠? 네. 특검은 혐의를 크게 3가지로 나눠 각각 구형을 했습니다. 체포방해의 경우 양형 기준보다 무거운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와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등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도합 징역 3년을 구형했죠.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혐의엔 징역 2년을 구형해 총 10년이었습니다. 양형 기준상 이 형의 가중 요소를 거의 최대한까지 반영한 건데요. 재판부 역시 양형 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는 최소 1년에서 최대 11년 3개월이라고 봤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고 일부 범행은 적극적으로 주도하지 않았다며 그 중간선인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자, 근데 관심이 여러 가지 많았어요. 이제 쟁점들에 대해서 첫 판단이 나온 거라서 그런데 네. 12상 비상계엄 수사 초기부터 논란이 됐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여기에 대한 판단도 나온 거죠? 네, 윤 전 대통령은 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는 위법하다고 주장해 왔었죠. 이에 따라 공수처 수사 자료도 재판에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란죄 수사권이 존재하느냐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별도로 따져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공수처법 상에도 수사 대상의 내란죄는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범죄를 수사할 수 있고 인지수사를 할 수 있다는 이 법조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오늘 1심 법원은 공수처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피고인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중간행위나 다른 원인의 매개 없이 직접 연결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공수처는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관련 범죄로서 수사할 수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재판에서의 이 공수처의 수사권도 문제 삼아 공소 기각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별도의 재판입니다만 오늘 판결이 영향을 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계엄 선포 직전에 국무회의를 열긴 했잖아요. 근데 예. 이게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도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요건을 맞추려고 정족수만 채우고 2분짜리 형식적인 국무회의를 열었다고 봤었죠. 소집 통보를 못 받거나 참석 못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기소했는데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했습니다. 비상계엄과 같은 국가 긴급권을 행사할 경우 국가의 각 분야에 있어 비상 상황을 초래할 수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국가 긴급권 행사의 오남용에 따른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정 각 분야의 보좌 및 심의를 담당하고 있는 국무위원 모두에게 국무회의의 소집을 통지할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 계엄 선포 절차가 위법하다고 본 것이어서 내란 재판에서 절차를 다 지킨 합법 계엄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엔 불리한 판단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자, 근데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혐의도 있죠? 네, 있습니다. 외신 대변인을 시켜 계엄이 정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전파시킨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는데요. 재판부는 대변인의 역할은 대통령의 입장을 전하는 것으로 사실 여부는 무관하다며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또 특검은 허위로 작성된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을 행사했다는 혐의도 넣었는데 서랍 속에 보관만 하다 폐기됐기 때문에 죄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자, 8개 재판 중에 이제 하나가 1심이 그것도 나온 거죠. 네. 어떤 판단이 다른 법원에서 나올지 그것도 한번 관심이겠습니다. 조 기자 잘 들었습니다. 3대 특검이 끝났지만 여권은 아직도 목이 마른 모양입니다. 내란과 외환 혐의를 더 파헤치겠다며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주 대상으로 하는 2차 종합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해 일부 야권 시도지사를 겨냥했다는 지적도 있는데 특검이란 제도가 왜 시작됐는지 원래 취지와는 맞는 건지 궁금해집니다. 먼저 정민진 기자입니다. 본회의장 전광판이 녹색빛으로 채워집니다. 법여권 172명 찬성으로 2차 종합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원 퇴장했고 개혁신당 의원 2명만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9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마친 뒤 통일교, 민주당 공천원금 특검을 요구하며 단식 논선 중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부터 찾아갔습니다. 민주당을 위한 특검은 무한정할 수 있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특검은 하나도 못한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무슨 특검 내로남불입니까? 오세훈 서울시장도 SNS에 특검 중독이 중증 수준이라며 이미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든 특검을 또 써먹겠다는 건 종합국기분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반면 두 번째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선 민주당 이성윤 최고위원은 3대 특검에서 미진한 부분과 새로 드러난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정권이 남긴 내란과 국정농단 잔부를 당김없이 잡아내고 아예 끝장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법안이 공표되면 2차 특검은 다음 달 초쯤 출범할 전망입니다. 6.3 지방선거 기간 동안 여야의 내란 공방도 한층 더 거세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2차 특검법이 공포되면 준비 기간을 포함해 길게는 170일 동안 활동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6월 지방선거까지 특검 전국이 이어지는 건데 수사 대상에 지방자치단체장의 계엄 동조까지 포함돼 있어 야권은 선거 개입 의도가 분명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자세한 특검법 내용은 고승영 기자가 전합니다. 2차 종합특검법은 17개의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의 내란과 외환 의혹 관련 7개 항목, 관저이전 개입 등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8개입니다. 노상원 수첩 의혹을 제외하면 상당 부분 지난 3대 특검이 다뤘던 부분과 중복됩니다. 별건 수사 우려가 제기된 인지수사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국민들께서는 내란 청산을 더 철저히 하라고 하십니다.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우라 하십니다. 준비기간 20일까지 포함해 최장 170일 동안 수사가 가능한 만큼 특검 전국은 6월 지방선거 이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지방자치단체장의 계엄 동조 의혹을 명시했는데 야권은 노골적인 지방선거 개입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6.3 지방선거는 특검의 개입으로 최악의 불공정 선거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인력은 3대 특검 가운데 최대였던 내란 특검에 조금 못 미치는 251명 규모로 꾸릴 수 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당초 2차 특검에 예산 154억 3천만 원가량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했는데 법사위에서 인력을 대폭 증원해 비용도 230억 원이 넘게 들어갈 것으로 추산됩니다. 3대 특검과 마찬가지로 특별검사 후보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하고 단식 투쟁에 나선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국민의힘이 불참했지만 이 대통령은 통합을 강조했고 필리버스터를 마치자마자 참석했던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차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여야 지도부가 청와대 상춘제로 들어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맞이합니다. 새해를 맞아 이 대통령이 각 정당 지도부를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연 건데 2차 특검 반대 필리버스터와 단식 농성으로 국민의힘 지도부는 불참했습니다. 같이 파이팅 한번. 파란색만을 위해 노력하지 않겠다며 국민 통합을 강조한 이 대통령은 불참한 국민의힘을 애둘러 언급했습니다. 전 국민을 대표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파란색이기 위해서 반드시 노력해서는 안 된다. 그럼 빨간색이 소소하지 않겠어요? 빨간색이 안 보이는데 오늘. 특검 반대 필리버스터를 하고 온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습니다. 원래 사실 제가 필리버스터를 좀 최대한 24시간 할까 하는 고민도 했었는데 오늘 뵙고 2차 종합특검법에 제2요구권을 행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다만 장시간 필리버스터로 인한 건강상의 이유로 오찬 도중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이 대통령은 각 정당 지도부에 방중과 방일 외교 성과를 공유하고 경제 형벌 합리화 법안 등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한가한 오찬쇼를 할 때가 아니라며 이 대통령에게 여야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TV조선 최주원입니다.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처분을 보류하면서 일단 시간은 벌었지만 징계 수위를 놓고 오늘도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한 전 대표는 짧은 글만 올리며 제명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 중인데 정치적 해법을 고민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의 제명 결정에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옵니다. 당내 분열의 상징처럼 되어 있는 이 당원 게시판 사건을 그냥 흐지부지 시켜서는 정리가 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에 당내 여론이 과하다로 기울어져 있어요. 절차 논란도 큰 만큼 또 제명 확정까지 밀어붙일지 이제 반 이상의 변수가 있다고 보는데 한 전 대표의 재심 신청을 기다려보겠다며 의결을 미뤄둔 장동혁 대표는 일단 확전은 피하려는 모습입니다. 대신 통일교와 공천원금 특검법 관철을 위한 단식 농성을 이틀째 이어갔습니다. 한 전 대표 역시 어젯밤 11시쯤 지지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노래 한 곡과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다는 짧은 글만 남겼습니다.
한 전 대표는 재심 신청 대신 가처분 신청 등을 고려 중인데 일부 측근들은 가처분 신청도 하지 말자는 조언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여론을 고려해 정치적 해법을 찾는 게 낫다는 겁니다. 도명 절차에 한번 본인이 양보해서 한번 협조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도 2%포인트 떨어진 24%로 조사됐습니다. 장 대표의 계엄 사과와 민주당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도 당내 내분으로 반등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정치 연안에 한 발 더 들어가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정치 더 시간입니다. 조선일보 배성규 정치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 뭡니까? 네, 정청래 장동혁 돌격 앞으로입니다. 돌격 앞으로 간다는 이야기네요. 네. 정 대표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그럼 정부의 이제 중수청 법안 이거 뒤집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원 투표권 강화하는 1인 1표제도 추진한다고 그랬는데요. 뭐 대통령과 당 대표의 갈등, 명청 갈등 이게 좀 과하다는 표현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른바 명청 갈등이 재현되는 겁니까? 네. 이 여의도에서는 정청래의 진격이 시작됐다.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 이 정 대표는 정부안을 뜯어 고치겠다고 했습니다. 뜯어 고치겠다. 이 청와대까지 오케이한 법안을 여당 대표가 뒤집는다는 얘기인데요. 그동안 입법 독주로 청와대와 갈등이 컸는데 잦아들던 명청 갈등이 재점화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1인 1표제도 지금 논란인데 정 대표가 재선용이다 이런 논란 속에서 한 달 전에 부결이 됐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걸 재추진하겠다는 거는 강성당원표를 등에 업고서 앞으로 올 8월 당대표 선거에서 연임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이고요. 네. 또 당청 관계에서 확실하게 주도권을 쥐겠다는 그런 의도가 읽힙니다. 네. 자, 근데 청와대와 이른바 친명이 반발할 테고 또 만약에 연임을 한다 그러면은 다음 공천권까지 갖게 되니까 이게 더 심각해지겠네요. 네, 그렇죠. 이 중수청 법안을 두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이 강성당원이나 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반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검사가 맡고 있는 수사 사법권, 그다음에 실무적인 전문 수사관을 이원화시켰고요. 보안 수사권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게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아니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정 대표와 강경파는 이거는 오히려 개혁이다. 검찰 권력을 되살리는 거다. 이렇게 반발을 합니다. 이 정 대표는 이 숫자나 명분 싸움에서 내가 유리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1인 1표제도 지난번에 부결은 됐습니다만 이게 이 찬성이 월등히 많았는데 정족수가 부족해서 부결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대세는 1인 1표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 최고위원 선거에서 친청파가 2대1로 친명파의 승리를 거뒀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이것도 어떤 이런 자신감에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명과 싸워도 이길 수 있다 이런 거죠. 하지만 청와대와 친명 핵심부가 어떻게 나올 거냐, 정말 두고 볼 거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예, 권력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건 아니죠. 아니죠. 네. 네. 자, 장 대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제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죄명을 추진하려다가 갑자기라는 표현이 좀 맞을지 모르겠는데 특검 촉구 단식에 들어갔는데 이게 당권 강화용이다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당내에서는 왜 한 식구끼리 이렇게 싸우고 자중질환이냐 이런 비판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장 대표가 한 발 물러섰는데 이게 그냥 정말 물러선 게 아니라 약간 김빼기용 아니냐 이런 김빼기 전략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그와 동시에 시작한 것이 단식 투쟁인데요. 명분은 여당의 특검 폭주를 막고 통일교, 김병기 특검을 관철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속내는 제명 반발을 누그러뜨리고 내부 결속력 그리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내용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단식 투쟁하는 대표를 비판하거나 딴 목소리 내기는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황교안 전 대표의 단식이 생각난다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자, 뭐 집안 싸움 한다고 비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장 대표의 이 승부수 통할까요? 이게 지금 그동안 이 장 대표가 이 한 식구를 쳐내고 이 자중질하는 비판 속에서도 이렇게 하는 거는 뭔가 이걸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쉽지가 않은 게요.
이 장 대표는 지금 이거를 통해서 이 한동훈 대표의 반발을 누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전 대표를 이번에 쳐내고 당권을 확고히해서 내부 결속력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해서 내부 반발을 막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한 3가지 얘기를 합니다. 한동훈 대표에 대한 강성 당원들의 거부감이 크다. 그다음에 유력 주자들의 견제 심리가 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둘째는 한 전 대표가 반발할 수단이 별로 없다. 이거고요. 셋째는 장 대표가 공천권을 쥐고 있으니까 영남이 다수인 현역 의원들, 그다음에 단체장들이 쉽게 반발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밀고 가면 내부 반발은 점점 약해질 것이고 장동혁 체제가 오히려 강화될 거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최근 국민의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또 선거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선거가 불안해지면 리더십도 흔들립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양당의 대표들 앞으로의 정치적 방향은 또 지방선거 결과에 달렸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지는 쪽은 거센 사퇴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에 지고도 버티는 당대표는 과거 총재식 당대표일 때 외에는 거의 없거든요. 만일 민주당이 서울 부산 선거에서 지면 정 대표 입지는 크게 흔들리게 될 거고요. 연임도 쉽지 않을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물론 선거에 이기면 정청래 체제가 대폭 강화될 겁니다. 국민의힘이 지면은 장 대표도 타격이 심할 텐데요. 지금은 뭐 선거에 웬만큼 져서는 장 대표 체제가 유지될 수 있다 이런 주장도 일부는 나옵니다만 그때는 만일 진다면 대표직이 문제가 아니라 아마 이 정계 개편의 쓰나미가 세게 몰려올 거고 아무도 버티기 힘들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당이 존재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배 에디터 잘 들었습니다. 최근 북한이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시켰다며 사과를 요구했죠. 우리 정부는 민간 무인기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합동조사 TF를 구성했는데 구성 나흘 만에 민간인 용의자 1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광희 기자입니다.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을 조사하는 군경 합동조사 TF가 오늘 용의자 1명을 소환했습니다. 군경 합동조사 TF는 민간인 용의자 1명에 대해 출석을 요구해 관련 사안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10일 한국이 무인기를 북한 영공에 침투시켰다고 발표하고 다음 날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명의 담화로 구체적인 설명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불량배 쓰레기 집단에 대한 더욱 명백한 표상을 고치는 데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엄정 수사를 지시했고 지난 12일 경찰 20여 명, 군 10여 명 등 총 30여 명 규모의 군경 합동조사 TF가 구성됐습니다. 조사 착수 나흘 만에 소환에 나선 합동 TF가 용의자를 군인과 구별되는 민간인으로 특정한 건 우리 정부 주장대로 무인기가 우리 군이 보낸 게 아니라는 점을 부각한 걸로 풀이됩니다. 오늘 일부 언론엔 자신이 북한의 무인기를 날렸다고 주장한 남성도 등장했는데 합동 TF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김경 서울시의원이 강선 의원 사무국장이 먼저 공천헌금을 요구했고 강 의원이 직접 돈을 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돈을 누가 어떻게 전달했는지 저마다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시의원의 단수공천 상황이 담긴 공천관리위원회 속기록도 확보했습니다. 이미연 기자입니다. 김경 서울시의원이 16시간 넘는 조사를 받고 경찰서를 나옵니다.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하셨습니까? 오늘 성실히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렸습니다. 김 시의원은 강선우 의원의 사무국장이던 남모 씨 제안으로 강 의원과 남 씨를 만났고 남 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강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남 씨는 강 의원에게 쇼핑백을 전달받아 차량에 실었지만 돈이 들어있는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강 의원 역시 남 씨가 돈을 받았다는 보고를 받고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는 입장입니다.
그 돈을 갖다가 받은 걸 사무국장이 그러니까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미 정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진술이 엇갈리면서 오는 20일 강 의원이 경찰에 출석할 때 대질 신문할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모두가 동의해야 가능합니다. 경찰은 민주당으로부터 김씨 의원을 단수 공천했던 2022년 지방선거 서울시 공천관리위원회 회의 속기록을 제출받았습니다. TV조선 임희원입니다.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세 아들이 20대 대부업체 지분을 취득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후보자가 당시 증여세 납부 내역을 국회에 내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핵심 자료들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데 국민의힘 소속 재경위원장은 이대로는 인사청문회를 열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이해훈 후보자 아들 3명은 2016년 한 대부업체 회사채를 취득했습니다. 1억 7천만 원으로 시작해 2년 뒤엔 규모가 3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국세청 출신 세무 전문가와 증여세 규모를 분석해봤습니다. 부모가 20대인 아들들 대신 투자금을 대신 내줬다면 기본 공제를 제외하고도 증여세가 1,500만 원 정도 발생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만약 세 아들이 자신들 자금으로 지분을 취득했다면 2019년 지분을 모두 넘겨받은 아버지가 증여세 1,500만 원을 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후보자가 제출한 최근 5년치 증여세 내역엔 비상장 가족 주식과 차남이 지난해 신고한 부동산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대부업체 투자 시기를 포함한 2020년 이전 증여세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해 개인정보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금수저 삼형제 재산 증식, 증여세 탈루 의혹, 대부업 투자 과정에서도 가족 간 3억 원 정도 주식 이동이 있었는데 자료를 전혀 내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를 내지 않는다면 인사청문회를 열 수가 없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재산 관련 내역은 청문회에서 소명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국민의힘 소속 이미자 국회 재경위원장은 이 후보자는 검증이 아닌 수사 대상이라며 오는 19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열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수사단에 파견됐던 백혜룡 경정이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수사 자료를 언론에 수시로 공개했는데 이 의혹으로 조사를 받던 세관 직원의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결국 해당 직원은 백경정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나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백혜룡 경정이 마약 수사 합수단에 파견돼 있던 지난 11월 5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마약 밀수를 도운 것으로 지목된 세관 직원이 알리바이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가 첨부됐는데 집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백경정은 합수단 파견된 지난 10월부터 3개월 동안 수사 기록을 수시로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합수단의 허가는 물론 수사 대상자의 동의도 없이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그러자 피의자로 적시된 세관 공무원 A씨는 지난해 11월 백경정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 관계자는 검경합수단의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 백경정 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검경합수단 파견을 마친 백경정은 경찰에 복귀하면서 합수단 시절 작성한 5천 쪽 분량의 사건 기록도 갖고 나와 강서구 화곡지구대 3층에 보관 중입니다. 동부지검은 백경정이 수사 기록과 개인정보 등을 무단 유출했다며 경찰에 반환 요청과 함께 비위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백경정은 검찰이 사건 기록 열람 시스템인 킥스 사용을 거부해 경찰 킥스로 작성된 문건인 만큼 경찰 소유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이나영입니다. 서울 서대문역 인근에서 시내버스가 인도로 돌진해 13명이 다쳤습니다. 버스 운전자는 브레이크가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내버스 한 대가 정류장에 서지 않고 빠르게 지나갑니다. 길가에 있던 시민들이 버스가 달려간 쪽을 바라보더니 놀라서 뛰어갑니다. 전쟁 날 정도로 미국 영화 보면 할 정도로 정말 소리가 컸다는 거예요. 오늘 낮 1시 30분쯤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에서 시내버스가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가 차량과 보행자를 친 뒤 인도로 돌진해 건물을 들이받았습니다. 버스가 중앙 분리대를 연속해서 충격을 하면서 좀 빠른 속도로 제 쪽으로 돌진을 하는 것을 보고
황급히 이제 몸을 피했던. 버스 뒤편에도 깨진 유리창 파편 조각이 흩어져 있고 엘리베이터 진입로도 넘어져 있습니다. 이 사고로 보행자 2명이 중상을 입는 등 모두 13명이 다쳤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버스 기사에게서 음주나 약물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버스 기사는 브레이크가 이상하게 작동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버스가 쓰지도 않고 계속 직전으로 급하게 확 달리더라고요. 멈추지 않고요. 경찰은 목격자 증언과 현장 CCTV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신정원입니다.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리는 강남 구룡마을에서 오늘 새벽 불이 났습니다. 쉽게 타는 판잣집 재질 탓에 불은 무섭게 번졌고 200명 가까운 주민들이 집을 잃었습니다. 이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컴컴한 하늘이 시뻘건 불길과 희뿌연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네, 뒤쪽으로 가세요. 위험해요. 소방관들이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뼈대만 남은 집들은 속절없이 타들어갑니다. 오늘 새벽 5시쯤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기둥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타고 골목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 물 바가지로 막 끼얹어 봤는데 안 됐어요.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10분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오전 9시쯤 대응 2단계로 높였습니다. 하지만 판잣집들이 보온용 솜과 비닐, 합판 등 불에 타기 쉬운 자재로 지어진 데다 집집마다 설치된 가스통이 폭발하면서 불길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좁은 골목에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구조라 소방차 진입이 제한되기도 했습니다. 비닐하우스 등 합판이 너무 많아서 화재 진압하는데 조금의 어려움은 좀 있었습니다. 불은 8시간 반 만인 오후 1시 반쯤 완전히 꺼졌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190명이 살 곳을 잃고 이재민이 됐습니다. 내부 다 아무것도 없어. 30년을 넘게 살았는 집을. 소방당국은 한 고물상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오늘 짙은 안개와 미세먼지 때문에 고생한 분들 많으셨죠. 앞이 잘 보이지 않아서 곳곳에서 실종과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김태준 기자입니다. 어둠이 거치지 않는 새벽, 고속도로에 안개가 자욱합니다. 비상 깜빡이와 경광등만 보일 뿐 차량은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새벽부터 서쪽 지역과 내륙에는 짙은 안개가 끼면서 오전 8시 기준으로 전북 군산의 가시거리는 40m, 경기 이천 60m, 전남 나주도 70m에 그쳤습니다. 고농도의 미세먼지까지 겹치며 한치 앞이 보이지 않자 곳곳에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새벽 6시 50분쯤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줄포나들목 인근에서는 차선을 바꾸던 화물차가 차량 세대를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1차로 쪽에 차량 세대가 가고 있었는데 그 측면을 이렇게 도로로 충격한 사고예요. 시야가 거의 안 나왔었어요. 이보다 40분쯤 전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에서는 도로를 건너던 80대가 승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충남 태안 바닷가에선 해루질을 하다 실종된 50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고가 일어서 해변에서 고립되었다고 이제 신고자로부터 전화를 걸려와가지고 저희가 출동했고요. 앞서 어제 오전 인천 강화 해변에서도 50대 여성이 실종됐는데 구조하러 나선 소방관들이 해무 때문에 함께 고립됐다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오후부터 북서풍이 불며 미세먼지 농도가 점차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겨울 철새를 쫓아내기 위해서 레이저건을 쓰는데요. 조류 인플루엔자와 항공기 충돌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레이저건 생각보다 훨씬 위험했습니다. 자칫 사람이 맞았다간 눈이 실명될 수준인데 안전 기준이 없습니다. 소비자 탐사대 이낙원 기자입니다. 황량한 들판 위를 철새들이 떼지어 지나갑니다. 날아가는 철새를 향해 초록색 레이저를 쏘니 철새 몸통에 섬광이 번쩍입니다. 겨울철 철새가 날아들면 지자체와 공항에서 조류 인플루엔자와 버드 스트라이크를 막기 위해 레이저건을 쏘는 겁니다. 레이저건을 맞은 철새는 초록색 빛을 장애물이나 적으로 인식하고 도망갑니다. 초록빛 새한테 맞는다. 초록빛 새한테 맞는다.
방역 현장에서 사용되는 레이저건을 풍선에 쏴보니 순식간에 3개를 터뜨립니다. 레이저건을 일상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인조 가죽에 쏴봤습니다. 불과 5초 만에 새하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소고기는 40초 만에 갈색빛으로 익었습니다. 보면은 반점이 생겼거든요. 갈색 반점이. 그러니까 익었다는 거죠. 방역업체는 문제가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저희가 최소 못해도 10m 이상의 천연기념물 같은 거 있으면은 저희는 아예 사용도 하지도 않고. 하지만 일부 레이저건은 최대 1.8km까지 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들이 직접적으로 눈에 맞게 되면 일시적으로 시야를 방해받으실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이제 안구 손상도 올 수 있기 때문에 방역 관계자들은 별다른 교육 없이 레이저건을 사용합니다. 교육은 따로 없었고요. 그냥 여기 들어가서 시험 답안지 있잖아요. 그냥 그대로 뺏겨 써라. 화재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조류 퇴치용 레이저건에 대해선 안전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인증이나 그런 안정도 평가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 게 전부 하거든요. 레이저건이 항공기 안전과 가축 방역에 필요하지만 최소한의 안전 대책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소비자 탐사대 이낙원입니다. 달리기를 즐기는 분들이 무려 1,0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열풍이 얼마나 대단한지 요즘 같은 한겨울 추위도 거뜬히 이겨내고 뛰는데요. 덩달아 관련 산업도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신유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네, 온몸이 움츠러드는 추운 겨울이지만 러닝의 인기는 식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그런지 서울 한강공원에 나와봤습니다. 강바람이 매서운 영하의 한파에도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재밌게 건강하게 또 26년 보내고 싶어서 한번 도전하려고 나왔습니다. 몸에서 열이 나도 금방금방 이렇게 체온이 시원해진다는 거 해야 되나? 완전 보람 있고 뿌듯하고. 가성비 있게 건강을 챙기는 러닝 붐을 타고 관련 산업도 폭발적으로 성장 중입니다. 유명 마라톤 대회는 아이돌 콘서트만큼 금세 매진되고 운동화 시장이 급팽창하면서 내 발에 꼭 맞는 맞춤형 러닝화 수요도 늘고 있습니다. 왼발은 전혀 꺾이는 게 없고요. 예. 오른발은 이렇게. 그러네요. 오른발 많이 꺾이네요. 네. 체중이 오른쪽에 더 많이 실렸잖아요. 예. 그래서 아치도 더 낮아져 있고. 달리기 속도와 심박수 등을 기록하는 스마트워치 판매량이 크게 늘면서 운동 기록과 결합한 헬스케어나 보험 산업도 덩달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이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서 개인의 건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소비자에게 맞는 건강의 대응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러닝 인구 1,000만 명 시대, 달리기가 반짝 사라지는 유행이 아닌 새로운 삶의 형태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이른바 똘똘한 집 한 채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세를 올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가 아파트가 몰려있는 서울 강남과 한강벨트를 겨냥해 수요를 억제하고 집을 팔게 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이런 정책이 제대로 작동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과거에도 실패한 경험이 있어서 그런 건데요. 이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제정책 컨트롤타워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급 정책이 발표되면 그 다음엔 세금 문제를 고민할 것이라며 운을 뗐습니다. 그러면서 10억짜리도 100억짜리도 모두 똘똘한 한 채인데 장기 보유하면 똑같이 양도세를 80%까지 공제해준다면서 조세 형평에 맞는지 많은 논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1주택자가 10년 이상 실거주하면 양도 차익의 최대 80%까지 감면해주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겨냥한 말입니다. 실제로 5억 원짜리 집을 10년 이상 실거주한 집주인이 50억 원에 팔면 양도 차익은 45억 원이지만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최대 80%까지 적용돼 세금은 3억 원 정도만 내면 됩니다. 김 실장은 소득세는 누진 제도가 정교한 데 반해 보유세와 양도세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 때도
정부는 똘똘한 한 채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유세, 거래세 조정과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가 일시적 효과가 있을진 모르지만 이미 문재인 정부 때 실패한 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양도세가 오히려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집을 더 팔지 않을 확률이 더 높다고 보여집니다. 김 실장의 발언 이후 여당과 정부는 검토 가능성을 얘기한 원론적 발언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주식 투자에서 배당금 받으면 다들 기분 좋으실 겁니다. 하지만 액수가 커지면 세금 걱정부터 앞서는데 앞으로는 세금 부담이 확 낮아집니다. 정부가 이런 내용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확정했는데 술값과 주말 부부 주거비까지 깎아주는 민생 대책도 포함됐습니다. 달라지는 세금 혜택들 이정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코스피가 11일 연속 오르면서 4,800선을 넘어섰습니다. 정부의 증시 부양책에다 반도체 초호황이 겹친 결과입니다. 정부는 우리 증시의 고질적인 저평가 원인이었던 저배당 관행을 깨기 위해 세금 혜택을 더 주기로 했습니다.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이나 적자 기업이라도 배당을 늘리면 주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당기순이익이 0 이하인 적자 배당은 전년 대비 배당이 10% 이상 증가해야 되고 자본 총액 대비 부채 비율이 200% 이하인 기업에 대해서만 그동안은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최고 45%의 세금을 내야 했는데 앞으로는 배당금을 따로 떼서 세금을 매기는 분리과세를 하기로 했습니다. 최고 세율도 30%로 확 낮췄습니다. 서민을 위한 혜택도 포함됐습니다. 하이볼처럼 도수가 낮은 술은 4월부터 주세를 30% 깎습니다. 소비자 가격이 15% 정도 인하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6월 출시될 청년미래적금은 이자소득 비과세가 되는데 병역을 마쳤다면 최대 40살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말 부부도 앞으로는 양쪽 모두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을 다음 달 말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이 신규 원전 추가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원전 건설에 대한 방향성이 다소 모호했는데 AI와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위한 현실적 선택으로 정책 방향이 기우는 듯합니다. 여론도 우호적인데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초 여야는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해 초 신규 원전 2기를 건설하기로 합의했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사실상 백지화됐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어요. 수십 기가와트가 필요한데 이거를 원자력 발전소로 하려면 원자력 발전소 30개를 넘게 지어야 되는데 그거 어디다 지을 건데요? 네. 하지만 지난달 업무보고부터 기류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원전 문제가 정치화되면 안 된다며 실용적 해법을 강조한 겁니다. 김성환 장관도 민주당이라서 못 믿겠고 아니 이게 당마다 틀리더라고. 편가리 싸움하듯이 돼버렸잖아요. 이게 정치 의제가 돼버려가지고. 중국 순방 직후엔 AI 대전환과 함께 에너지 대전환을 준비하겠다고도 선언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AI와 반도체는 전기 먹는 하마라며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첨단 산업을 위해선 에너지 확보가 필수라는 현실적 상황을 인정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53에서 61% 감축해야 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발전원 대체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기후부가 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론화 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선 신규 원전 2기 신규 건설에 대한 찬성 응답이 54%로 절반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에 맞서온 노벨 평화상 수상자 마차도가 자신의 메달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했습니다. 차기 집권을 노리는 마차도가 트럼프 환심 사기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메달이 새겨진 액자를 들고 활짝 웃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상자인 베네수엘라의 야권 지도자 마차도가 트럼프에게 자신의 진품 메달을 선물한 겁니다. In this case, the medal of the Nobel Peace Prize as a recognition for his unique commitment with our freedom. 현지 시간 15일 트럼프와 마차도가 마두로 축출 이후 12일 만에 백악관에서 만났습니다. 마차도는 트럼프의 명확함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치켜 세우며 베네수엘라 국민의 기대와 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마차도는 차기 대권 의지를 숨기지 않아왔는데 트럼프는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며 과도 정부에서 배제한 상황입니다. Oh, I think it would be very tough for her to be the leader. She doesn't have the support within or the respect within the country. 차기 정부 구성에 열쇠를 쥔 트럼프에게 마차도가 노벨상 메달을 내놓으며 승부수를 던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마차도에 대한 평가는 바뀌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I think the president's assessment that you just pointed out was based on realities on the ground. 이번 마차도의 정치 이벤트로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차기 정부 구성에 기존과 다른 영향력을 행사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Great Ra, know my name. 고대 이집트인들은 태양의 신 라를 숭배했습니다. 세상에 빛을 주고 만물에게 생명을 주니 숭배의 마음이 절로 솟았을 겁니다. 하지만 태양만 있다면 생명이 살 수가 없습니다. There is little rain and little vegetation for the animals to eat. 모든 게 지나치면 부족한 것만 못합니다. 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내란, 김건희, 해병대원, 역대 최대, 최장의 3대 특검이 끝나자마자 다시 특검 공세입니다. 밝혀야 할 의혹이 산더미다. 진실에 배고프다. 특검을 해야 하는 이유랍니다. 그런데 수사는 끝났습니다. 사법부 판단만 남았죠. 미진한 부분은 기존 수사기관이 보완하면 될 겁니다. 그런데도 왜 또 굳이 특별한 검사, 특검이어야 할까요? 정치공세 종합 세트입니다. 이는 사실규명이 목적이라기보다는 전국 긴장을 인위적으로 유지하려는 불순한 의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특검법에는 비상계엄 당시 시도지사의 행위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등이 청사를 패소했다며 이를 계엄 동조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이라 논란이 불가피합니다. 이미 끝난 3대 특검, 수사 인력만 500명, 혈세 20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강압수사 논란 속에 공무원이 사망했고 민주당 통일교 의혹엔 침묵했습니다. 특검 본인의 문제에 눈을 감았죠. 특검법이 도입된 1999년 이후 27년간 17번의 특검이 있었지만 권력의 심장을 찔렀다고 평가받는 수사는 손에 꼽힙니다. Senators, congressmen, please heed the calls for the times they are a-changing. 권력의 치부를 제대로 파헤칠 수사기관은 분명 필요합니다. 상시적으로 누구든 예외 없이 단죄할 수 있다면 특검은 애초에 필요 없었을 겁니다. 특검은 권력이 수사를 두려워하지 않게 됐을 때 꺼낸 비상장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검이 향하는 곳은 어딘지요? 물론 태양도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빛만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그 빛이 한쪽만 태운다면 끔찍한 무기가 됩니다. 1월 16일 윤종호의 앵커 칼럼, 특검 중독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틀째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먼지에 안개까지 뒤엉키면서 시야가 매우 답답했는데요. 내일 오전까지는 미세먼지의 영향이 이어지다 오후부터 청정한 북서풍이 불어오면서 점차 해소되겠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 여전히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영하 4도, 대전 영하 2도로 오늘보다 낮게 출발하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 3도, 부산 14도로 주말 동안 전국의 낮 기온이 영상권에 들면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온 뒤 화요일부터는 아침 기온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1월 16일 금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